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속 돈은 조용히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달러는 곧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달러는 나라의 약속만으로 움직이는 종이화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옛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값 폭등의 본질이 바로 이 순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을 산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안전한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하지만 이건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저 방아쇠를 당겼을 뿐 진짜 화약고는 미국의 부채와 달러 가치 그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나랏빚은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경 8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 국민 한 명당 1억 3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빚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매년 이자로만 1조 달러 넘게 쓰고 있습니다. 국방비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40대 직장인 김 대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리가 5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금리가 올라서 매달 나가는 이자만 월급의 절반을 넘는다고 칩시다. 이때 김 대리가 살 길은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거나 아니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5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가벼워지길 기도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세금으로 다 갚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항상 강한 달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규모 감세와 보호무역,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는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달러를 쓰레기로 만들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달러의 공급은 늘어나고 가치는 하락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건 금이 특별해져서가 아닙니다. 금은 그대로 있는데 금을 사는 잣대인 달러라는 종이의 힘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인 셈이죠. 달러가 추락할수록 금이라는 거울에 비친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러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 금 자체를 원하는 수요도 폭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의 양이 무려 1000톤을 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금을 사고 있을까요? 미국이 몰래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8,000톤이 넘는 세계 최대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양은 수십 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금을 긁어 모으는 주체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신흥국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들은 이제 달러를 예전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미국의 제재로 달러 자산이 묶일 수 있다는 공포를 본 거죠. 그래서 달러 대신 가장 확실한 자산인 금으로 외환 보유고를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달러 패권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탈달러화의 신호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금값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조급함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화폐의 가치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통장에 3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금값이 뛰는 걸 보며 불안해합니다. 내가 가진 이 종이 돈이 10년 뒤에도 지금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금 5,000달러 시대라는 말은 단순히 가격이 2배 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금값이 5,000달러까지 간다면 그건 전 세계가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종이화폐의 시대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큰 판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빚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고 신흥국들은 달러 대신 금을 창고에 채우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그리고 가족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재배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을 지키는 관리의 영역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예금이 가진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박 사장은 20년 전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하며 깜짝 놀랍니다.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은 3배 넘게 올랐죠. 은행 이자가 아무리 붙어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 박 사장의 3억 원은 통장 안에서 구매력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구매력 이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내 자산의 가치가 소리 없이 낮아지는 무서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무조건 정답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금 5,000달러 시대라는 일부의 파격적인 전망에 현혹되어 전 재산을 금에 쏟아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금은 배당을 주지도 않고 이자가 붙지도 않습니다. 오직 가격이 변할 때만 가치가 증명되죠. 많은 전문가가 자산의 5%에서 15% 정도를 금에 배분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은 개인의 자산 상황이나 투자 성향,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은 돈을 벌기 위한 공격적인 수단이라기보다 내 자산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날까봐 보험을 들지만 보험금에 전 재산을 걸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4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그중 일부를 금 관련 자산으로 검토해보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화폐 가치가 급락하거나 경제 구조가 변할 때 다른 자산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금이 어느 정도 상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재산을 지키는 포트폴리오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아까 제가 달러 패권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면 전 세계 자금은 대체로 단기 유동성이 가장 좋은 달러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기축통화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가들은 금과 달러를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약해질 때는 금이 그 자리를 메워주고 단기적으로 경제가 너무 불안해서 현금이 귀해질 때는 다시 달러가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산가들은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그 현금을 원화와 달러로 나누어 관리하곤 합니다. 40대 직장인 이 부장은 환율의 흐름을 보며 여유 자금의 일부를 달러로 조금씩 바꿔둡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관망하고 낮을 때는 비중은 조금 더 늘리며 평균 가격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모은 달러는 나중에 예기치 못한 환율 변동이 올 때 아주 든든한 완충제가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기관리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물 가치를 반영하는 자산들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주식이라면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업, 즉 가격 전가력이 있고 부채 비율이 낮은 우량 기업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역시 확실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곳이어야 하죠.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빚을 과하게 낸 투자는 자산 가치가 오르기도 전에 이자 부담에 먼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재산을 확장할 때가 아니라 튼튼한 성벽을 쌓아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금 5,000달러가 정말 올까요? 저는 그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중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금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 자산의 일부가 적절히 분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밤잠을 설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에 맡긴 도박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분산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변화는 새로운 길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는 그저 혼란일 뿐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화폐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상의 질서가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 내 자산을 재배치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야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하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까요? 내 통장과 자산 현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그 실전 지침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었고 대응 전략도 세웠다면 이제는 실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저 소음일 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3가지 실전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산의 체력을 점검하는 기초공사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모든 자산의 명세서를 써보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내가 어디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한 달에 이자는 정확히 얼마를 내는지 잘 모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적어보십시오.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채의 질을 따지는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처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은행에 꼭 문의해 보십시오. 또한 한 달 수입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대출 상환액은 90만 원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는다면 지금은 금을 살 때가 아니라 빚을 줄여서 내 자산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만의 방패, 즉 금과 달러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금값이 오를 것 같으면 전 재산을 털어 한꺼번에 삽니다. 하지만 가격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로 적립식입니다. 마치 매달 적금을 붓듯이 내가 정한 예산 내에서 매달 조금씩 사는 거죠. 금의 경우 종로에 가서 실물 금괴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금 계좌를 추천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보관의 위험도 없으니까요. 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300원대라면 조금 더 사고 1,400원을 넘어가면 잠시 멈추는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5년, 10년을 모으면 환율과 금값이 요동칠 때 여러분의 계좌는 오히려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경제 위기나 금값 폭등 같은 자극적인 소식이 들리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한 것처럼 금이나 달러를 내 자산의 일부로 적절히 분산해 두었다면 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와 50대 박 사장이 결국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시세창을 보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 5,000달러가 오든 오지 않든 나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 50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50년. 세상의 규칙은 계속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방관하는 자에게 위기는 가혹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벽을 하나씩 쌓아 올리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자극이 아닌 구조로, 예측이 아닌 기준으로 경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